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월이 이미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고 파월이 약속을 했어요. 파월이 했던 말인데, 저는 만약에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 점도표를 보면 2023년 말까지 금리 5.25% 유지할 거야. 우린 지금 고금리 긴축 상태 유지할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연준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10년물 채권의 금리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수요일날 FOMC가 터지고 난 이후 금리가 거의 0.3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급락이에요. 급락. 0.3%면 채권 시장이 무슨 미쳐 날뛰어가지고 코인 시장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그런 수치인데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패드와치2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번에 2023년 말에 원래 연준이 얘기한 건 5.25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4.0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랑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랑 어마어마한 괴리율이 있다는 사실. 1.25포인트라는 괴리율이 있고요. 사실상 거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가까이가 이거 연준이 50%도 아니야. 거의 한 70%, 80%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8월, 7월, 9월 요 사이에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채권시장형은 연준이 하는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좀 재미난 건데 이거를 연준이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파월 아저씨가 작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나베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 당시에 어떤 시기냐면 2022년 3월 21일에 바로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설레발을 치던 시기였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온다고? 이거는 연착륙 불가능하겠는데 경기 침체 한 달 반 만에 온다고 거의 90%의 확률로 맞아 떨어진다는 10년물과 2년물과 지금은 너무 많이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별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패닉을 했어요. 지금의 뱅크런 패닉이 나듯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소식에 어마어마한 패닉을 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무지하게 떨어져 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 당시에 파월 아저씨가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페셔널 성우를 고용을 해서 더빙을 시켜봤습니다. 최근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 3월 21일 기준으로 거의 0%에 가까운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연준이 결정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속도와 크기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를 봅니다. 컨디션과 지표, 모양 여러 가지를 보는데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단기채, 이제 3개월물의 지금의 가격과 18개월 뒤에 차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 연봉준비제도 직원들의 훌륭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지표가 이 수익률 곡선이 사실 경기 침체에 관해서 100% 설명할 수 100%,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역전이 되고 심화가 된다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경제가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아저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그 당시에 패닉이 일어난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어쨌건 파월이 진짜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솔직히 단기채에 18개월 차이를 살펴보라는 연방준비, 연준의 직원들이 훌륭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통해서 경기 침체를 100%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되면 한마디로 재무부가 발행해주는 채권을 갖고 3개월 동안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피하게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재무부 채권이라고. 근데 이 3개월 재무부 채권이 18개월 뒤에 얼마만큼 가격이 나갈지 그거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물에 18개월 뒤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을 비교를 해봐서 이게 뒤집어지면 파월이 자기가 되게 자신있게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2년물 10년물 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2년물과 10년물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 물에 그 당시 가격과 18개월 뒤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상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거의 한 2%, 2.3% 가까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게 보시면 여기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을 때마다 크게 역전이 일어났을 때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이 빨간 구간이 경기 침체가 된 구간이에요.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잘 맞는 지표고 파월이 이거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지표라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 자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수치로 심지어 2008년보다 더 밑으로 2001년보다 밑으로 역대 거의 최저치로 역전을 넘어서서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18개월 뒤 가격이 원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정도는 파월 아저씨가 말했던 역전을 넘어서서 심화가 몇 배나 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 거죠. 야, 파월 저 자식도 뻥카치대. 요번에 저번에 인플레이션 잠깐이라며. 그러더니 엄청 오래 오더만. 지금 파월 또 뻥카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저는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오건영 대표님이 했던 말을 저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오건영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지금 시장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장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땡깡 부리고 지금 일부러 은행들을 파산시켜가면서 연준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야, 너 금리 안 내려? 그럼 우리 얘네도 감염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연준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지금 그렇게까지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크레딧 스위스도 맞고 SVB 사태도 맞고 별거 아니야. FOMC에서 진짜 별거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그대로 내두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이치뱅크가 갑작스럽게 CDS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도이치뱅크라는 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뱅크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게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은행이에요. 자, 크레딧 스위스 터질 때 다들 이거 터지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근데 도이치뱅크는 말이죠. 그거보다 거의 한 10단계는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은행입니다. 자, 근데 이 CDS 자체가 예전 거의 2008년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CDS가 뭐냐면 한마디로 해당 은행이 이 도이치뱅크라는 은행이 5년 안에 파산 혹은 지급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자금 금액 내가 보장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신용부도를 대비하는 상품이고 결국 그 보험 상품의 프리미엄이 이 CDS의 가격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CDS가 뭔 소리예요? 자, CDS가 파산하면 결국 보험회사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한테는 이 가격을 높게 평가할까요? 프리미엄을 높게 붙일까? 아니면 낮게 붙일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불이 더 많이 나는 지역에는 보험료를 높게 부르겠죠.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나이가 90살이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받겠죠? 똑같아요. 만약에 이 CDS라는 상품은 이 은행이 이 회사가 조금 더 파산할 확률이 높다라면 CDS의 가격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도이치뱅크의 CDS가 2008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도이치뱅크 자체가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면, 만약에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리만 브라더스급 사태보다 몇 배 더 큰 사태로 갈 거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도이치뱅크 사이즈가 뭐 얼마나 높은데, 도이치뱅크가 높아봤자 내가 잘 모르는데 한국은행보다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도이치뱅크 사이즈가 얼마나면요, 자, 2022년 기준으로 1400빌리언 달러를 매니징하고 있는, 아셋으로 갖고 있는, 자산으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은행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얼마 갖고 있었냐면 700빌리언 달러 갖고 있었어요. 자, 크레딧 스위스가 700빌리언 달러인데 도이치뱅크는 1400빌리언 달러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던 자산의 사이즈는 600빌리언 달러, 60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 도이치뱅크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11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산을, 많은 자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은행이고, 크레딧 스위스는 뭐 높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GCB라고 해서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은행 11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도이치은행이에요. 리만 브라더스 600조 원, 비교도 안 돼. 리만 브라더스의 3배 가까이를, 두 배 가까이를 매니징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은행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행이 무너진다면 리만 브라더스의 2배, 3배는 우습게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도이치뱅크가 무너질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크레딧 스위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결국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는 사태가 나오자 이 미국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스왑을 했어요. 스왑을 했는데 스위스가 포함이 됐단 말이야. 분명히 스위스가 굉장히 기축통화급으로 많이 쓰이는 화폐긴 합니다만, 유로와 뭐 엔화와 그 정도, 뭐 아니면은 영국의 파운드화와 견줄 정도의 화폐일까요? 만약에 그 스위스라는 회사를, 왜 스위스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왜 끼워 넣어줬을까요? 왜 스왑이란 걸 하면서 왜 미국에서, 연준에서 굳이 내가 가진 달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면서 달러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면서 스위스를 이 5개의 국가에 포함을 시켜줄까? 자, 왜냐하면은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도이치뱅크도 분명히 뭔가 터지잖아요. 분명히 또 커버를 해줄 겁니다. 도이치뱅크는 그 정도 사이즈의 은행이에요. 크레딧 스위스를 위해서 저렇게 수합도 진행했는데 당연히 도이치뱅크 사이즈면 그 정도도 더 해줘야지.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안에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들었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안에 올 거라고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나뉘는 것 같지만, 채권 투자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연준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 베팅을 하고 있고, 금리 하락 베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연준은 반대로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만약에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 하나가 나오죠. TMF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상황에도. 다만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저는 무서울 것 같고, 조금 더 한 다음 FOMC 때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TMF를 들어갈 것 같은데, TMF가 아니더라도 채권이라든지 TLT라든지 한다면 사놓으면 사실상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게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합시다. 연준이 긴축을 해서 만약에 전 세계의 주식이 흔들린다 칩시다. 그러면은 돈들이 어떤 자산을 향해 갈까요? 돈들은 결국 안전자산을 좇을 겁니다. 그 안전자산을 좇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도 충분히 하락을 막고 올라갈 수 있을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득이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안전자산을 쫓는 그런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돈을 지키는 투자예요. 지금 돈을 지켜야지 사실상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요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장이나 횡보장에 가까운 장이에요. 다만 시장이 너무 강해서 시장이 너무 뭐랄까, 야 나 방해하지 마, 연준 너 나 방해하지 말고 난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싶어서 시장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하락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최소한 횡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캐시를 이용해서 튀어 오르려면 지금은 잠시 조심하는 투자,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간 오늘 일단은 이렇게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했던 왜 이번 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